교수님이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침에 좀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좀 정신이 없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니까 저도 좀 힘이 나네요. 혹시 엄마 교과서 읽으신 분들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많이 읽고 들어오셨네요. 예. 읽고 오신 분들은 아마 좀 듣기가 훨씬 좀 편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오늘은 그 착한 아이와 공격적인 아이에 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요거에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중점을 두고 이제 저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오늘 강의를 하고 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다 그냥 첫머리에 적어봤어요. 자, 샴쌍둥이 아시죠? 어떤 거죠? 몸은 하나인데 이제 머리가 따로예요. 그죠? 둘인데 결국은 하나인. 그죠? 자, 그 앞에 이제 땡땡땡은 샴쌍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뭘까요? 착한 아이와 공격적인 아이는 결과적으로 샴쌍둥이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삶의 에너지의 근원이다. 무엇이 삶의 에너지의 근원일까요?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삶의 에너지의 근원이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삶의 그 근원이라고 하면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과 공격성은 마치 젓가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더불어서 공격성이 삶의 주요한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아이가 갖고 있는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죽이지 않고 잘 살려서 흘러갈 수 있도록 자신의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창조성의 근원이다. 무엇이? 공격성이. 예. 자, 공격성이 창조성의 근원. 자, 우리가 흔히 요즘 이제 뭐 창조적인 에너지, 창조적인 아이, 창조적인 인재, 창조적인 뭐 인재 육성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창조적인 아이로 누구나 다 엄마들은 다 키우고 싶어 하는데 과연 창조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격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이자 창조성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좀 어느 정도까지라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첫머리에 조금 적어봤어요. 자, 착한 아이와 공격적인 아이는 샴쌍둥이일 수 있다. 그리고 공격성은 삶의 에너지의 근원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격성이 창조성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부족한 부모로 비추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 우리는 미성숙한 채로 부모가 된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모가 되는 과정이며 성숙의 과정이다. 자녀 앞에서 완벽한 부모는 없고요. 누구나 다 완벽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애가 잘못되면 이제 엄마 잘못이려니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상당 장면에서 보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뭐 엄마들이 굉장히 그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이제 사실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부모 자체도 미성숙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하고 같이 성장해 가는 게 이제 부모고 부모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엄마 교과서에 써놨어요.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보고 내가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 더 인간이 성숙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자라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밑거름을 줘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엄마이기 이전에 나는 그 누구의 딸로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그런 자라오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자녀였는가 어떻게 자랐는가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적었어요. 이 부모 교육은 이제 크게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면 이제 엄마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데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이제 거의 이제 그 기계에서 뽕 나오듯이 이제 대답을 원해요. 완벽한 대답을 원하는데 사실은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답형으로 잠깐씩 듣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광화문 광장에다 멍석을 깔아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아이가 보이는 행동에는 굉장히 복잡한 게 많고 굉장히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가 없는데 크게 이제 아이의 어떤 그 고민이나 아이에 관련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범주, 이제 이것을 제가 나누어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이의 타고난 성향입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도 굉장히 활달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요. 똑같은 환경 하에서도 굉장히 위도 들어올 때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똑같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성공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또 그 반대의 그 저기가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70~80%는 타고난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반반 그랬는데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거의 70~80%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아이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제 그런 것이 부모나 환경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이제 달라지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때 봐야 되지만 성향에 따라서 그 이를테면 좌절 상황이 많아도 굉장히 아웃고잉하고 막 이렇게 활달한 아이로 자라는 아이가 있고요. 성향에 따라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점점 더 내성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아이를 무조건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자체로 타고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제 발달 과정.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자라왔는데요. 정상 발달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책도 많이 보시고 정상 발달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도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아이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정상 발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을 때 그것이 거쳐가야 되는 정상 발달인지 아니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이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 발달이 무엇인지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타나는 부모 자녀의 관계. 나 다르고 부모 다르고 부모 다 각각이 다르고 아이 각각 다르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이제 정말 복잡 미묘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죠.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우리 아이의 성향이 이런가, 아니면 지금 발달 시기가 이런 건가, 아니면 나하고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계보다도 부모하고 자녀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무엇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대인관계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그냥 상당히 표면적인 수준에서 만나요. 그렇게 되는데 아이하고 부모는 가장 감정의 바닥에서 만나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좋은 부모이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발달이란 이런 거고 아이 양육은 이런 거고 훈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키우다 보면. 그리고 다른 책들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거를 내 자식하고 내 아이한테 적용하려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정신분석적인 이론들을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유명한 학자들, 지금 그 발달 이론가들이 다 울고 먹는 그 오리지널 이론가의 이론들을 제가 책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휘둘리지 말고 이론을 제대로 보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적용시키라는 의미에서 그 기본적인 이론들을 제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라온 세대,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자라온 세대는 또 다를 거예요. 제가 자라온 세대, 여러분들이 자라온 세대, 그리고 아이들이 자랄 세대는 완전히 달라요. 저만 해도 한복 입는 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개량 한복 정도, 그 다음 지금 아이들은 뭐예요? 완전히 다른 옷을 입거든요. 그게 이제 착한 아이 증후군과 그 다음에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의 하나의 해결책 중에 하나로서 나르시즘, 자기애라고 하는 거. 요즘 애들 다 잘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하고 자랐어요? 잘난 척을 하면 안 된다. 겸손이 미덕이다. 이제 이러고 자랐잖아요. 이렇게 자란 세대에서 자기애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아이한테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우리 문화권에 있어서는 가장 적어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분석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심리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세 가지를 집어넣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부모와 아이는 대화로 소통한다. 동그라미 가위. 반은 동그라미, 반은 가위. 엄마와 아이는 바디랭귀지로 얘기해요.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엄마가 굉장히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참고 아이한테 괜찮아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믿겠어요? 아이는 뭘 믿을 것 같아요? 화난 얼굴을 믿지 괜찮아요를 믿지 않아요. 네, 그만큼 아이하고 엄마는 바디랭귀지로 서로 소통을 하죠.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저 자라면서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정말 그래요? 천발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네. 그 다음에 훈육은 일관적이어야 한다. 그래요? 역할 분담도 괜찮아요. 역할 분담도. 그 다음에 착한 아이. 좋죠. 엄친아 얼마나 부러워요. 좋죠. 좋기만 할까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 과연 공격성이라는 거. 공격적인 아이. 아이가 보이는 어떤 그 무례함 공격적인 거. 어떻게 할 거냐. 과연 나쁜 거냐. 이게 뭐냐 하는 것들 이따 우리가 얘기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최고야라는 게 이제 자기애 혹은 나르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 정상 발달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정상에서 야호 하고 내려가야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에도 올라가기 전에 겸손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산꼭대기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서 야호를 외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산을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성숙이라고 하는 거. 뭐냐? 어른스러운 게 성숙이냐? 그죠? 어른스러우면 성숙한 거죠. 철도 일찍 들고, 그죠? 좋을 수 있어요. 과연 좋기만 하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스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영세에서 자기 나이까지를 플렉서블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진정한 성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마음이죠. 우리가 이제 정말 뭐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운다,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운다, 뭐 창조적인 아이로 키운다, 뭘로 키운다, 다 얘기하죠. 좋은 말들 다 얘기하죠.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대요. 그죠? 손으로 그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자, 마음이 이렇게 생겼대요. 자,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마음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 마음이 어떻게 채색되는지를 알거든요. 왜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열 손가락이 다 다를까? 자녀에 대한 마음이 똑같다고 하지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뭐예요? 엄지하고 검지죠. 뭐 할 때마다 집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새끼는 뭐예요? 봉숭아 이빨, 봉숭아 물들이고 따라만 다니면 병신 소리만 안 들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열 손가락이 다 다섯 손가락, 열 손가락이 있어야 되지만 죽으라고 일해야 되는 손가락도 있고 두색만 갖추고 따라만 다니면 되는 그런 손가락이 있어요. 자, 95점 맞아도 왜 한 개가 틀렸는지 속이 상한 그런 아이도 있고 70점만 맞아도 그냥 이뻐 죽겠는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죠. 엄마의 마음이 방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어느 방은 즐거운 방도 있고 어느 방은 심술난 방도 있고 우울한 방도 있고 눈물이 나오는 방도 있고 다 다르대요. 그리고 이 방이 아이를 낳게 되면 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걸 알고 노력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분석에서 굉장히 복잡한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그걸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미우면 먼저 물론 이쁨도 미움도 다 아이한테 온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이가 미우면 먼저 도대체 저 아이가 내 마음속에 어느 방에 있길래 저렇게 미운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자랐길래 마음이 이렇게 방이 여러 개가 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엄마의 숙제가 되기도 해요. 부모는 아이한테 똑같이 준다고 얘기하죠. 애들이 막 싸우면 다 공평하게 한다고 해요. 공평해요? 부모도 공평하지 않고 아이는 그거를 거의 200% 느껴요. 부모가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래서 자녀들한테 있어서 부모는 빵을 하나씩 나눠 먹는 입장이 아니에요.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빵을 하나씩 받는 입장이 아니라 파이가 크든 작든 그 하나를 쪼개 먹는 입장이에요. 아이들은. 그러면 이 쪼개 먹는다는 건 뭐예요? 손은 이쪽에 가 있지만 눈은 어디에 가 있어요? 저쪽에 가 있어서 동생이 갖고 있는 혹은 형이 갖고 있는 빵이 더 크지 않을까? 조각이 더 크지 않을까? 항상 그걸 이제 보게 되죠. 이게 이제 파이를 나눠 먹는 그 사람들의 비극이에요. 그리고 비극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항상 남의 것이 커 보이고 항상 엄마는 누구만 이뻐하는 것 같고 항상 어떤 것 같고 이게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거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하트로 그리는데 저는 이렇게 맛있는 브라보콘으로 그려요. 그리고 이제 그 브라보콘의 단면을 잘라보면 사랑과 미움이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우리 참 먼 거죠. 사랑하고 미움, 그죠? 근데 이게 브라보콘이 맨 밑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초콜릿이 있죠. 그 초콜릿으로 가면 사랑과 미움이 어떻게 돼요? 만나요. 그래서 어느 때는 동전처럼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래서 남편이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애도 이뻤다 미웠다 예뻤다. 뭐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마음이 이제 이렇게 그 깊이로 보면 단면으로 이렇게 브라보콘처럼 생겨져 있는데요. 대인관계는 위쪽에서 만나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미움이 붙어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했을수록 미워하는 마음도 더 클 수 있고요. 기대를 많이 가졌으면 가질수록 실망도 더 클 수 있는 이유는 사랑과 미움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톡포톡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과 미움이 붙어 있으면 그런 속성이 돼요. 자, 이제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뭔가 봅시다. 착한 아이 좋아요. 착한 아이로 키우고 싶고 착한 아이로 키워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건 뭐예요? 그 자체로 너무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왜 너무 착하기만 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는 그 정신 분석적인 역동적인 기제를 한번 보죠. 자,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제가 강의도 하고 성인들 세라피도 이제 심리치료도 하고 뭐 그룹 세라피도 하고 이제 다 하는데 이제 성인들을 이제 세라피하면서 이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그렇게 나이가 30 전후가 되고 뭐 40도 되고 20대 되고 이렇게 다 커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몸도 크고 다 큰 것 같고 학교도 잘 다니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뭐든지 이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참을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냐. 마음이 분화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를테면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이건 맛있어. 맛있는데 이건 단맛이고 이건 무엇이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미식가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감정이라는 게 그냥 불안한 거, 그냥 우울한 거 이렇게만 느끼지 무엇이 어떻게 돼서 내 마음이 짠하되든가 무엇이 어떻게 돼서 내 마음이 울컥하되든가 무엇이 어떻게 돼서 내 마음이 서럽되든가 이런 감정들이 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려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표현을 하고 그 사람의 표현하는 것도 내가 언더스탠드를 해야 되는데 머리로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야 그게 이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내 감정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 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싸우게 되고 갈등을 빚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힘들어져 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오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이는 어려서부터 감정이 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좋다 나쁘다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데 이를테면 아이가 막 울을 때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파 그래서 속상했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엄마가 나갔다 들어와서 아이가 막 울어요. 엄마가 없어서 힘들었어. 속상했어. 엄마가 보고 싶었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아이는 울면서도 그 감정이 이럴 때 이 감정은 이거구나. 저럴 때 저 감정은 저거구나 하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의외로 생각보다 분화되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요. 엄마가 아이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서 그것을 읽어주고 그러면 아이는 그게 말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그게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걸 말을 배우게 되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의 분화하는 가장 원천이 빨주노초, 히, 노, 에, 락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항상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말짓하는 거, 아이들이 우는 거, 아이들이 떼쓰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화가 나 있는 감정이 적극적인 자기 표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엄마들이나 아빠나 이제 부모들이 이제 커트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감정의 절름발이가 돼요. 화를 내면 혼이 나니까. 결과적으로 그 화를 느끼지 않는 아이가 되거나 아니면 화가 나면 갑자기 확 건너뛰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는 아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어떤 아이가 되느냐는 타고난 성향하고 나는 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안 느끼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성향이라면 아이는 아예 그 공격성이라는 감정을 차단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면 기질적으로 강한 아이들은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 혼나게 되니까 그걸 건너뛰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떼굴떼굴 굴르면서 어디서든지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착한 아이하고 공격적인 아이는 샴 쌍둥이다. 자, 그 샴이 뭐냐? 같이 한 바디에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거는 이제 멜라니 클라이넨이라는 그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아동 놀이 치료를 가장 먼저 창시한 사람이 내놓은 이론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 이론을 다 갖다 써요. 자기 이론인 것처럼. 그러니까 잘 들어보자. 한 5분만 집중을 하시고요. 자, 아이들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거고. 그리고 기분이 어떤 형태로 됐든 기분이 나쁘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가위표가 채색이 돼요. 근데 아주 어린아이는 이 동그라미 가위표를 같이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방을 잘라요. 방을 막아요. 칸막이를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내 건데 가위표는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위표는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근데 이 동그라미와 가위표가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뭐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고 뭐 본능이나 리비도나 어그레션이 타고난다. 뭐 프로이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도움이 안 되고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아이가 동그라미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가위표가 형성이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아이는 신체적인 호메오스테이시스가 유지가 되면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팠다. 그러면 호메오스테이시스, 균형이 깨지거든요. 그럼 가위표예요. 누군가가 뭐를 먹여줘서 배가 불러졌다. 그러면 그래서 신체적인 어떤 이제 호메오스테이시스, 균형이 유지되면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잠이 온다. 기분이 나빠요. 가위표예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안아주고 이렇게 얼러줘서 그냥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스르르 잠이 들 수가 있게 됐어. 그럼 뭐예요? 동그라미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기저귀가 젖었어요. 뭔지 모르게 축축하고 기분이 나빠요. 그럼 뭐예요? 가위표. 누군가가 이제 기저귀를 갈아줬겠죠. 누가 갈아줬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뽀송뽀송해졌어요. 그럼 뭐가 돼요? 동그라미가 돼요. 아이들이 동그라미와 가위표가 형성되는 건요. 이렇게 간단해요. 아이야, 엄마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해서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안아주고, 아주 어렸을 때 말이죠. 안아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아이가 뭐가 불편한 건지 봐주고, 배가 고픈지, 배가 아픈지 이런 것들을 살펴주고 호메오스테이시스, 신체적인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 이게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이게 아이의 마음에 채색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항상 엄마가 그렇게 보살펴 줄 수는 없으니까 가위표는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일정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이 칸막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애겠어요? 칸막이를 치워야죠. 그죠? 근데 칸막이를 치우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하고 가위표가 섞이겠죠. 그럼 이제 아이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덧셈 뺄셈 해서 동그라미가 많은지 가위표가 많은지 말하자면 칸막이를 빼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동그라미가 7개, 가위표가 3개. 그러면 이걸 칸막이를 빼도 어떻게 돼요? 남는 장사잖아요. 같이 3개씩, 3개 짝지어서 없어지면 그래도 동그라미가 4개가 남으니까 할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다. 이제 전문 용어로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이 칸막이를 없애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칸막이를 못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칸막이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가위표가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칸막이를 못 없애면 착한 아이. 그죠? 칸막이를 없앴는데 가위표가 많으면 공격적인 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샴 쌍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위표가 많은 거예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공격적인 아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똑같이 가위표가 많다. 즉 좌절이 많았다.
욕구 좌절이 많았다. 아이가 뭔가 그 신체적인 호메오스테이시스가 깨져 있는, 그래서 불안한, 그래서 편치 못한 상태가 많았다. 이게 이제 샴쌍둥이의 그 바디예요. 그래서 칸막이를 없애지 못하면 착한 아이. 그 다음에 칸막이를 없애고 그냥 지 맘대로 하게 되면 공격적인 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착한 아이는 어떻게 하냐? 착한 아이는 어떻게 하냐? 요 칸막이 있죠? 그거를요, 옆으로 잡아서 느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위표가 가려지죠. 가위표가 밑으로 들어가요. 가려지고 동그라미가 길쭉하게 그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겉으로는 동그라미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가위표는 어디 갔어요? 발로 밟고 있어요. 착한 아이 증후군. 이게 착한 아이 증후군이에요. 가위표는 발로 밟고 굉장히 샬랄랄라 작게 하고 있는 거. 이게 착한 아이 증후군이에요. 공격적인 아이는 저거 빼고 그냥 지 맘대로 하는 아이. 템퍼 텐트럼 있는 아이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착한 아이가 착한 아이가 되어야 되죠. 근데 착한 아이 신드롬, 착한 아이 증후군이 되지 않게 해주어야 되느냐. 그 말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초기 어린 시절의 마음속에 동그라미가 더 많게 해주어야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아이는 말을 할 줄 모르고 자기가 뭐 기저귀가 젖어도 배가 고파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민감하게 알아차려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배가 고픈데 젖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젖이 올 때까지 손가락을 빨고 있는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젖이 안 오면 울다가 이제 나중에 젖이 와도 젖병을 걷어차고 이제 웃는 아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타고난 성향이거든요. 둘이 공통점은 뭐예요? 배고픈데 젖이 없었다. 이거잖아요. 착한 아이가 되는 이 프로세스는요. 젖이 올 때까지 손가락 빨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언제 젖을 주지? 하고 엄마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시선으로. 그래서 엄마 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픈 게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언제 나한테 젖을 줄 수 있을까? 엄마를 바라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우울하거나 엄마가 화가 나 있거나 그러면 가만히 있고, 그런 아이가 점점 더 커지면 엄마가 뭘 나한테 원하는지를 알아서 해요. 동생이 미워 죽겠는데 엄마는 동생을 내가 케어해야 좋아하니까 동생을 돌보죠. 그러면 이제 아이고 우리 애기 착하기도 하지. 어쩌면 이렇게 동생도 잘 봐. 옳거니 이 길이구나. 내가 살아남을 길은.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가 정말 동생을 이뻐해서 그러는 줄 알아요. 정말 이쁠까요? 그러면 이제 그쪽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엄마가 원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동생한테 해주고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남한테 다 해주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이 나중에 크면 누구를 만나요? 샴쌍둥이를 만나요. 나쁜 남자. 아니면 이제 말썽 피우는 아이들. 이제 이런 아이를 만나서 쫓아다니면서 챙겨줘요. 그래서 샴쌍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성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정적인 느낌도 나고,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정신 분석가들이 다 한 얘기예요.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 무례함을 어떻게 다뤄줘야 되냐. 위니코트라는 사람은
아동 정신분석가로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의 오늘날 발달 이론은 거의 다 이 사람 거 갖다 써요. 그냥 그러고서 자기 이론이라고 다 얘기하면서 갖다 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착, 볼비의 애착 이론,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그거 있죠? 이 사람 이론 다 갖다 쓴 거예요. 자, 부모는 유아로 하여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공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뭔 말이래요? 애가 엄마를 발로 차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말이 뜻인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감정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버릇없다 아니면 뭐 무례하다 어른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막을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도대체 이 아이가 주는 메시지 도대체 어떤 감정 상태를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가를 먼저 지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렵죠. 애가 떼를 쓰는데 도대체 이걸 우선 남보기도 창피하고 이거 뭐 백화점에 가서 그냥 댕굴댕굴 굴르면 남보기 창피해서라도 어쨌든 보쌈을 해서라도 그냥 엉덩이를 쳐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 도대체 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의 표현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를 잘 들여다봐야지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요. 아니면 무조건 막으면 착한 아이 신드롬으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기질적인 강한 아이는 그거를 너무 띄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템퍼 텐트럼 이게 수동 공격성이에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아니에요? 손 안 대고 코 푸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저렇게 길길이 뛰는데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제 그 후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딸로 자랐는데 엄마한테 어려서부터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었대요. 동생을 안 보면 이기적이다. 뭐 하면 이기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기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진짜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대요. 엄마의 시각에서 본 거죠. 아이는 그냥 자기가 원해서 했었을 뿐이고 그게 이제 엄마의 시각에는 이기적으로 보인 거죠. 내 말을 안 들어줘서 이기적이었든 내가 원하는 게 이겨였는데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뭐가 됐든 어쨌든 엄마의 시각에서 본 거죠.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엄마들이 이 아이들의 말짓, 이 아이의 똥꼬집을 어떻게 풀어주고 어떻게 이렇게 조금 그 바운더리를 좀 넓혀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엄마들이 해야 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분명한 거는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고 막아서는 안 되는 거고 흐르는 물처럼 잘 분화돼서 가도록 해주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엄마가 지혜를 가지고 이거를 다루어 줘야 될 것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숙제가 되죠. 그죠? 자, 공격성이 이제 학문기에 주로 발달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공격성은 여러 시기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통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대개 12개월까지는 아이들이 시력도 안 좋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퍼스큐터리 앵자이티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상을 본 것도 아니고 뭔가 소리도 처음 듣는 것들이고 보는 것도 다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케이오스, 혼돈의 상태가 돼서 그냥 걸핏하면 이제 엄마 목에 매달리게 되고 제일 안전하고 제일 익숙하고 매달리게 되고 그 바깥 세계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느낌에서 오는 그런 불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낯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울죠. 무서우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학문기는 자주성, 공격성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자주성이 발달하고 이때 아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지가 잘못하면 누구 잘못?
엄마 잘못이죠. 뭐 당연히 엄마 잘못이죠. 손을 놓고 막 가요. 그러다 넘어졌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이죠. 어떻게 아이 잘못이겠어요? 이 시기. 뭐든 내가 다 하지만 잘못한 건 다 엄마가 되는 이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이 나르시즘은 언제 발달을 하느냐?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아까 이제 항문기가 그 공격성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남근기가 2자 관계가 끝나고 3자 관계로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정점이에요. 바로 직전. 그러니까 아이가 철이 들기 바로 이제 되뇌피들도 발달해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우울한 일이 많잖아요. 생각이 없을 때가 편하지. 그 바로 전.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펠릭 나르시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잘 나가. 내가 최고야. 이거는 누구에 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옛날에는 이걸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이걸 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내가 최고야. 옛날에는 내가 이걸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할 수 없게 된 것을 할 수 있게 인지 발달상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안 되면 해줘 뭐 어쩌고 울고 그래야 겨우 하나 이렇게 하고 하던 거를 이제 내가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의기양양감. 이게 이제 정상 발달의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애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이가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돼요? 부모가 이제 우리 아이가 최고야지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최고여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모의 나르시즘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이가 허덕허덕하게 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까 아예 고개를 들지 말라 이제 어른들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고개를 숙이려면 어떻게 돼요? 중력에 의해서 숙여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은 연글어야 돼요. 연글 때까지는 닫아야죠. 연글기도 전에 자꾸 초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연글기도 전에 고개를 들면 어쩌고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쭉 뻗으면 무거우니까 자연히 수그러져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익어가는 거죠. 그죠? 벼의 속성과 마찬가지예요. 자기애도. 자,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것들이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 이제 혼동하기 쉬운 부분들. 정말 아이는 꼭 착해야만 되는가? 공격적이고 자기 표현을 하고 이렇게 막 그러는 것이 과연 나쁜 일이기만 한 건가? 그리고 애가 잘났다고 하고 내가 최고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숨길 것인가? 물론 더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과연 나쁜 일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문화의 교육적인 어떤 그 육아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더 생각해봐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뽑아서 저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